여기서는 조선 총독과 본국과의 관계, 식민지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조선인의 참정권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총독은 육군과 해군의 통솔권과 정무 통할권을 가지고 천황에 직접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국 정부의 각 국무대신이 이들은 현재 한국의 장관에 해당되는데 이 각기 분담하고 있던 사무에 대해서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천황을 보필하고 그 책임을 지던 것과 동일한 지위였습니다. 동시에 조선에 관한 한 각 국무대신에게 분담되어 있던 권한이 조선 총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제적으로 보면 본국의 행정관청이 조선 총독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 총독은 또한 본국의 경우라고 한다면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총독의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제령이라고 하며 상세한 것은 후술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법권이 일부 총독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 셈입니다. 이 때문에 본국의 의회인 제국의회는 총독부 재정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질 뿐 입법에 관한 제국의회의 고유 권한을 조선에까지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총독에게 본국 정부의 통제로부터 상당히 독립된 광범한 권한을 준 것은 합병 초기의 사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총독이 육해군 통솔권을 가짐에 따라 총독에 임명되는 자는 현역인 무관, 즉 육해군 대장으로 한정되었는데 그로 인해 식민지가 일본의 군부에 장악되어 그들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민지 통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식민지를 넘어 본국의 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912년에서 26년간의 어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라고 해서 정당 내각이 성립하고 보통선거가 실시되는 등 민주주의가 고양된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조선에서도 3.1운동을 계기로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고 총독의 권한에서 육해군 통솔권이 빠지고 문관도 총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족운동의 고향에 대한 유화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라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한 정당 내각이 군부 세력을 배제하면서 식민지에 대한 내각의 통제를 강화하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독의 지위를 낮추긴 했지만 내각이 조선 총독을 하부기관으로 지휘 감독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총독은 조선의 최고 관청으로서의 또 여전히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사령탑은 본국 정부라기보다는 총독부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본국 정부와 총독부가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 보면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 전후에 소화공황기에 조선미에 일본 수출이 늘면서 쌀값이 크게 하락하여 일본 농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의 쌀 증산을 위해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였던 총독부와 그 중단을 요구하는 농림성 간의 이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1930년대 중엽에 주요 산업통제법을 조선에도 시행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업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총독부는 일본으로부터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이 법을 조선 시행을 막고자 한 반면 식민지를 포함해서 통제의 강화를 지향했던 일본의 상공성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본국 정부에 대해 조선 총독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의 지위를 조선 내부에서 보면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집중한 절대 권력으로 나타납니다. 전술한 행정권은 물론이고 조선인은 자신을 직접 구속하는 법령의 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본국과는 달리 조선의 재판소는 총독부의 내부 조직이었습니다. 총독은 재판소의 구성, 재판관의 임용, 자격 및 징계 등을 재령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행정으로부터 사법권이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컨대 조선 총독부의 행정권은 입법권과 분리되지 않았고 사법권의 독립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총독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선인의 정치적 무권리 상황은 일본이 식민지 통치의 구호로 내건 내지 연장주의, 즉 동아주의 논리와 모순됩니다. 이 때문에 조선인의 참정권 또는 자치 문제는 언젠가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3.1운동에서 표출된 민족 저항운동에 직면하여 사이토 총독은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구체안을 비밀리에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줌으로써 민족 분할 통치를 의도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제국의회에 조선에서 선출된 의원을 보내는 한편 조선에는 전국 수준의 조선 지방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보통선거가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의 납세자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제한선거를 적용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만약 이 안이 시행되었다면 조선에서 선출되는 의원 수가 매우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도 결국은 독립으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한 본국 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전시 말기에 황민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조선에서 징병제의 실시와 함께 참정권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식민지 민족을 전쟁 협력으로 이끌 필요성과 내선일체라는 동아주의의 논리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1945년 4월 기조권령을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조선에서 7명의 책임 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거부터 조선에도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실시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선거는 해방이 되면서 실시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직접 국세 15행 이상의 납세자를 선거권자로 하는 제한선거를 통해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해서 제국의회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토 총독이 구상한 전술안 안에서 조선지방의회의 설치 부분이 빠진 점이 주목됩니다. 다른 한편 지방 수준에서는 1920년에 매우 한정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자문기관으로서 각 수준의 협의회를 두었고 협의회의 일부를 민선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납세액에 따른 제한선거였고 또한 조선인 중에는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자들이 있어서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1930년에는 전술안 4.1도 안을 폐기하는 대신에 조선의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종래 자문기관이었던 각 협의회를 의결기관인 도회, 부회, 읍회로 바꾸고 그 의원을 선거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회 의원의 경우는 정원의 3분의 2를 부회 및 읍회의 의원 및 면협의회 회원에 의해 간접선거로 뽑고 나머지 3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유리한 제한선거에는 변함이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은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임명직 관리인 도지사나 부 또는 부의 또는 읍장이 자신이 판단 또는 상급단체장의 지위에 의해서 각각 도회, 부회, 읍회의 의결에 대해서 제의에 붙이게 하거나 취소 또는 재선거를 명할 수 있는 등 자치의 내용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아주의 논리 속에 숨어있는 모순으로서 식민지 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식민지 자치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전국 수준의 조선의회를 부정하고 지방 수준의 매우 한정적인 자치를 인정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해방 직전에 조선에서 의원을 선출해서 제국의회로 보내는 방식으로 조선인의 참정권이 결정된 것은 프랑스 방식과 닮은 전개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조선인은 결국 식민지 지배의 전체 시기를 통해서 정치적 권리는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